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소중하지 않을 때 계속 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아들 현우와 소가족을 돌보느라 평생을 보낸 과부 박선혜, 63입니다. 하지만 갈등과 상처 후에 저는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한때는 보금자리라고 불렸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용서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힘들게 찾은 평화를 지킬까? 그것이 제가 직면한 가장 큰 질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항상 내가 희망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항상 헌신적인 어머니로부터 저는 그 가족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등이 참을 수 없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밀감은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떠나서 나는 그리움과 대답 없는 질문에 직면했다. 치유하기 위해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올해 63세로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집에 사는 박선이다. 12월의 서울 날씨는 항상 춥고 내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귄 추위이다. 남편이 죽은 날, 첫눈이 내린 지 10년 전, 나는 묘지 한가운데 조용히 서서 우리가 맨손으로 서울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리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외아들 현우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 그가 결혼한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이 일하러 갈 때 손자 지훈을 돌보기 위해 그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내가 그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면 단지 한국 사회다 나 같은 나이든 여성들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 때문에 이 역할을 떠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현우는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다고 거듭 말하지만 제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며느리 민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느라 바쁜 현대 여성이다.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그녀는 내가 지훈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집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상기시켜주면 짜증이 나곤 했다. 한 번은 거실에서 빨래를 접다가 우연히 민지가 현우에게 엄마가 여기 계속 계셔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탓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의 젊은 부부들의 삶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나는 여전히 내가 단지 무료 가정부로 간주되기보다는 가족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틈틈이 집 근처 공원에 나가곤 했는데 그곳에는 장기, 한국의 국기를 가지고 놀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 노인들은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의 눈에 짐이 됩니다. 라고 제 그룹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김할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동의해야 할지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자신도 내 감정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오늘 창문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남편과 함께 보금자리를 정리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가 아직 여기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까? 현우가 은지와 결혼한 이후로 제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요. 처음에 은지는 항상 친절하고 저를 존경했어요. 그녀는 종종 저를 달콤한 목소리로 어메오니 라고 불렀고 때로는 떡상자나 겨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모직 수건과 같은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고 사려 깊은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첫 손자 지훈이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난 날 추운 3월에 이슬비가 내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은지는 회복실에 누워있고 저는 병원 복도 현우 옆에 서 있습니다. 아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곧 저는 제 열정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만 도와 집을 청소하고 필요할 때만 지훈이를 돌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과 손자를 돌보는 것이 제 주된 책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정오까지 나는 지훈을 태닝을 할 수 있도록 집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갔다. 저녁에 현우와 은지가 퇴근할 때 나는 그들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다시 허우적거렸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은지의 태도다.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나와의 대화가 줄어들며 점점 나를 무국가정부로 여기고 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지훈이 고열에 시달려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은지가 팔짱을 끼고 무작정 나를 나무란다. 그녀는 엄혜원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조카 건강도 신경 안 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며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했지만 나는 대꾸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훈을 품에 안았다. 또 한 번은 은지에게 장난감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가르친 것을 상기시키자 은지는 냉정한 목소리로 그냥 내버려둬. 그게 우리 일이야. 엄마는 참견하지 마.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지만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일전에 은지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도적으로 도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나로 하여금 정말 피곤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아니면 시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사는 걸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가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떠났는데 그날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궁금했다. 내 존재가 이 가족을 깨뜨리고 있을까? 하지만 떠나면 지훈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내심과 경험이 있을까요? 현우는 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추운 부엌에 혼자 서 있을 때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현우와 은지의 결혼식 날 사진을 올려다보곤 했다. 사진 속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가 아직도 진심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해 현우의 생일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한여름 밤이었어요. 서울은 쌀쌀하지만 우리 아이의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북적거린다. 은지는 친구들을 초대했고 당은 10,000원이 되었고 파티는 화려하게 꾸며졌고 북적북적해 보였다. 저도 기뻐요. 아무래도 아들의 기억에 남는 기념일일 것 같아서요. 나는 준비하기 위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저는 몇 접시 만들어주고 은지가 메이크업과 옷매무새를 하느라 지훈이를 챙겨줘야 한다. 나는 감히 불평하지 않고 적어도 오늘 현우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티가 시작되자 나는 부엌으로 물러나 아이들에게 공간을 양보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한 무리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무심코 흘러나왔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멋지세요. 라고 그녀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일을 다 한다. 손도 안 대도 돼. 나는 가만히 서서 물이 흐르는 그릇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나는 아주 잘 안다. 그것은 점잖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일종의 조롱인 피상적인 인정이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는지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부터 나는 은지에게 나는 단지 월급도 받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특별한 가정복인가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식탁 위에 냅킨 몇 잠을 접고 앉았고 색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은지는 나를 지나치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파티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내 마음은 공허할 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내 희생은 조용히 참았다. 그날 일이 있은 후 나는 이 가족으로부터 더 멀리 밀려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아내의 태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아마도 일에 너무 바쁘거나 나의 조용한 존재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 지훈이가 이제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마다 은지가 끼어들었다. 지훈아, 내 말 안 들어도 돼. 그냥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해. 그럴 때면 저는 침묵밖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거실에서 지훈이의 장난감을 챙기고 있을 때 은지가 현우에게 엄마가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 나 진짜 피곤해.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이 가족에서 나의 위치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현우가 존경했던 엄마도 지훈이 필요로 하는 할머니도 아니다. 나는 아무도 내가 실제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빽빽하게 사는 과잉일 뿐이다. 그날부터 나는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돌보아준 지훈이를 남겨둘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떠난다면 내 인생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느 더운 여름날 아침, 햇빛이 제 방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나는 옷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물건들, 비닐봉지 더미들,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보관했던 몇 개의 수건들이 모두 찬장 구석에 쌓여 있었다. 허리를 굽혀 오래된 상자들을 모으고 있을 때 나는 우연히 서랍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고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인쇄된 금액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580만 원. 나는 종이를 들고 더 자세히 보았고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지불인을 명시한 글, 김은지. 불안감이 엄습해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꺼냈다. 그 노트에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수년 동안 모은 모든 돈이 들어있는데 일부는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이다. 나중에 지훈이를 위해서나 힘들 때 쓸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에요. 그러나 장부를 열었을 때 그 숫자는 나를 거의 침묵하게 만들었다.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나는 감히 내 눈을 믿을 수 없다. 거래를 하다 보니 왠지가 쇼핑을 자주 하던 시기와 인출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방, 신발, 비싼 화장품까지 명품들은 모두 내 통장에서 지불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왠지의 고향인 광주로 보내는 메모 거래가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수첩을 든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 스치는 이미지들 은지가 내 방에 와서 지훈이의 물건을 찾으라고 하거나 옷장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때마다 그녀가 저도 모르게 내 통장을 훔쳐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적은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목이 메었다. 은지, 물어볼 게 있어. 왜 엄마 통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돈을 인출했어요? 방은 벽에서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현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고 은지는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려고 했다. 엄마, 저는 몇 가지 집안일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비웠을 뿐이에요. 엄마가 아들과 손자에게 돈을 아까워할까? 그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가정 양립이란 무엇인가? 명품 핸드백, 하이힐을 사느냐, 선물을 외다 집에 보내느냐다. 현우가 눈치채기 시작한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평생 모은 돈이다. 내가 그 돈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은지는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다 안 가져갔어. 나도 우리 가족 생각해. 그리고 엄마가 지금 당장 그 돈을 쓰지도 않아. 결국 현우가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은 더욱 격해졌다. 그는 화해하려고 애썼지만 다만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제 아들은 저를 보고하는 대신 아내를 변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일 그만 크게 해. 응,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마음이 무거워 방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은지뿐만 아니라 현우도 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제 존재는 아마도 제 삶의 그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폭풍우가 휩쓸고 간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삶을 계속 사는 대신 내 가치를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침묵을 지켰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나는 은지가 앉아 전화기를 훑고 있는 거실로 들어가 저금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은지 씨, 잘 설명해 주세요. 왜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이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지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놀라게 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웃었다. 엄마, 그 돈은 안 쓸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한다. 게다가 엄마는 여기에 살고 있고 숙박비와 생활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나요? 저는 그 돈을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태연한 태도로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 그건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어머니는 평생 동안 저축하느라 고생하셨고 아무 말도 없이 내다 소비하게 놔두지 않으셨다. 엄마가 느꼈던 감정이 생각나니 은지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모든 것이 간단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그냥 일을 크게 하세요. 말했잖아요. 엄마는 그 돈을 쓰지 않는다고. 엄마가 우리 집에 살고 모든 편의를 봐주는데 내가 그 돈을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불편하면 그냥 떠나세요. 엄마는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 그 말은 나의 자존심을 강타한 것과 같다. 지난 수년간 은지 씨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 지훈 씨 걱정,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제가 군더더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제 삶에서 없애고 싶어 하는 진이죠. 나는 분노와 상처로 떨리는 손을 은지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지훈이 사랑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이 가족과 함께 산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떠날 수 있다. 엄마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현우가 침실에서 나왔는데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봐요. 그가 나를 보고 나서 은지를 보고 난처한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은지는 일어서서 가로챘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의 어머니는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싶진 않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현우는 할 말을 잃고 어리둥절해 나를 쳐다보았다. 저는 제 아들도 제 편을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침대 발치에 있는 낡은 가방을 달아보았다. 남편과 함께 처음 서울에 발을 들여놓았던 시절부터 저를 따라다녔고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가요? 뭐 해? 나는 젊지도 않고 의지할 지인도 많지 않다. 나는 희미한 닭각 가로등이 꺼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날이 새기 시작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도 장소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부로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 실내 공기가 현처럼 팽팽한 음울한 저녁이었다. 너무 오래 참았는데 왠지의 말이 불쏘시개 같아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자극했다. 나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은지,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는 손자를 돌보고 이 가족을 위해 작은 일을 돌보았고 아이들이 평화롭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평생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돈을 착취하고 소비하기 위해 내 신뢰를 남용했다. 은지는 물러서거나 후회하는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엄마는 항상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저희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엄마는 계속 여기 계시고 모든 것을 단호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공간이 없게 하셨다. 엄마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나는 그 가혹한 말에 아연실색했다. 수년 동안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항상 제가 하는 일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손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자존심을 단칼에 찌르는 격이었다. 은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가 나서 그녀는 케이블로 걸어와 내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가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면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집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나서 은지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내 가방을 낚아채려던 손을 갑자기 뻗었다. 나는 급히 손을 들어 막았지만 균형을 잃어서 은지가 실수로 나를 세게 밀었다. 나는 바닥에 넘어졌고 그니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녀에서는 통증이 퍼지지만 무엇보다 가슴은 뭉클한 굴욕감과 상처감이다. 현우는 큰 소리에 침실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내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나를 일으켜 세웠지만 시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향했다. 은지, 뭐 하는 거야?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을 뿐 미안한 기색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먼저 사고 쳤어. 나는 내 가족을 지킬 뿐이야. 온몸이 아파도 스스로 일어서는 현우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를 보고 감격으로 목이 쉬었다.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만약 이 가족이 엄마가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라면 엄마는 틀렸을 것이다. 엄마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 말은 방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다. 나는 천천히 내 방으로 걸어갔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바늘이 내 마음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워 옷을 낡은 가방에 정리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집의 평화를 돌려주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조용히 캐리어를 문으로 끌고 갔다. 작별 인사도 없고 붙잡는 사람도 없다. 혹시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총영인간이 되었나요? 밤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근줄기 통증이 살점마다 번졌다. 그러나 지금 육체적 고통은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다. 방에서 현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나는 현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쏟은 노력과 희생을 내가 보길 바랬다. 현우가 나를 보고 있자니 눈빛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나와 은지 사이에 끼었을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보호하는 대신 숨이 막힐 정도로 냉정하게 한마디만 했다. 엄마는 더 이상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나를 침묵하게 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더 복잡한? 나는 목이 쉬면서 반복했다. 현우야, 정말 엄마가 너, 이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게 말썽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실망한 나를 남겼다. 방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은지는 여전히 거기 서서 팔짱을 끼고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처럼 전혀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균형을 잡기 위해 억지로 일어서서 손을 의자다 되게 붙었다. 등이 옥신옥신 쑤시지만 마음은 더 아프다. 현우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딸꾹질을 참을 수가 없어요. 현우 하고 내다 부르는데 목소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아내와 싸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는 널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오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옹호하는 말조차 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조용히 해.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다. 현우와 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은지는 내 삶의 중심이 됐고 난 그저 발 디딜 틈 없이 소외된 조각일 뿐이야. 나는 부서진 가슴을 질질 끄는 것처럼 조용히 방으로 걸어갔다. 방 구석에 앉아 구석구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던 세월의 흔적이 있는 곳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밤새 생각했고 내가 건설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애지중지하며 기대했던 아들 현우가 이제는 탈 같은 말을 한다.
제가 딸 취급을 했다는지가 또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때는 화목함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나 자신이 이제는 아웃사이더나 다름없다. 다음날 아침, 햇빛이 문 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앞길을 더 잘 보았다.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해요. 제가 져서가 아니라 제 존재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물건들을 오래된 가방에 하나씩 모았는데 마음이 아팠다. 그것들은 단지 물건들만이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겼던 기억의 조각들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찌든 현우의 옛날 사진, 내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서 멈췄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믿었던 모성애가 정말로 사라졌을까? 가방을 들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가족 중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보금자리로 여겼던 집에 가느다란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한 달, 나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집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다. 마지막 옷을 접고 캐리어에 넣었을 때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살며시 열었고 제 어린 손자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돌아서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그란 눈동자 지수를 바라본다.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앉아서 등 뒤에 가방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수는 달려와 내 손을 꼭 잡고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셨어. 누가 놀아줄 거야? 누가 잠꼬대 얘기해 줄까? 전 할머니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수의 천진난만한 얼굴에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말문이 막혔고 누군가가 방금 내 심장을 질식시킨 것 같았다. 지수는 저에게 전부입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물던 날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이의 미소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내가 지수를 꼭 끌어안았는데 아이의 작은 손이 떨어지지 않게 나를 붙잡았다. 지수야, 내가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자식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가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 넌 강한 애야. 나는 고개를 흔들고 작은 어깨를 떨었다. 아니요. 저는 할머니 없이는 강하지 않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고 내 말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할머니 저 버리지 말고. 그 말들은 나를 달기달기 찢어지는 것처럼 만들었다. 나는 지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가 나를 이 결정으로 몰아넣은 어른들의 복잡함, 갈등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손자에게 나는 단순히 손자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는 할머니일 뿐이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은지 등장, 차가운 눈빛. 그녀는 내가 지수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지수,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떨리지만 결의의 찬 목소리로 은지에게 돌린 지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다른 사람 필요 없어. 할머니만 필요해. 은지가 미간을 찌푸리고 나서려다가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은지라고 그 어느 때보다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를 어른들의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너는 이런 상처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지수를 돌아보자 내 손이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도록 떠날 필요가 있다. 지수는 손을 놓기만 하면 영원히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상처를 잊고 손자와 함께 있고 내 인생에서 이 작은 빛을 보호하고 싶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지수의 작은 손을 어쩔 수 없이 떼어냈다. 지수야, 할머니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항상 여기 계셔. 저는 손주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주 가슴은 울렁거렸죠. 제가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만 하면 할머니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십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내가 돌아섰고 눈물도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 메아리 쳤고 그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집문을 통과하면서 나는 내가 이곳에 마음의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계속 머무르면 이 가족 중 누구도 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수 눈높이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잦은 손은 내가 놓으면 영원히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나를 붙잡았다. 나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조카를 껴안았다. 지수야, 목이 메어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싫어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손자를 사랑하지만 피곤하다. 잠깐 쉬셔야 해요. 잠깐 쉬셔야 해요. 잘 지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여기 없어도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통통한 뺨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할머니, 쉬시면 여기 계셔도 돼요.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착하게 할게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 천진난만한 말이 나를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했다. 지수가 안 보이도록 황급히 외면했다. 그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균열과 내가 이 집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지수에게 나는 그저 이야기꾼, 잘 때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사람, 항상 손자를 보고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 할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단지 보이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짐이다. 멀리서 벽에 기대 팔짱을 끼는지는 옳은 결정이라는 듯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현우는 모든 일에 지쳤다는 듯 슬프지 않은 채 단에서 조용히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모든 고통을 마음속에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안심하는 목소리로 나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는 할머니에게 항상 착하고 항상 강해지겠다고 약속해야 해. 할머니는 손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더 평화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어. 우리 지수는 정말 대단한 애니까.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것은 그다 마지못해 한 약속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손자의 이마에 키스하고 천천히 일어섰고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온몸이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문을 나서자 무거운 캐리어가 벽돌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지수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꼭 돌아와야 해요. 할머니는 나를 영원히 버리면 안 된다. 감히 돌아설 엄두가 나지 않고 뭉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약속 할머니. 거리를 통해 비치는 옅은 아침 햇살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유일한 아이인 지수를 떠나서 이기적인 것일까? 하지만 제가 나서서 제 자신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을 한 걸음씩 떠나가면서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수년 동안 처음으로 제 자신을 생각하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도시가 아직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는 일은 아침에 서울을 떠났다. 차가 강원도로 저를 데려다 줬는데 제가 애착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길은 푸른 들판과 능선 사이를 굽이치며 구불구불한 작은 마을로 통한다. 차문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풀향기가 내 마음의 슬픔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 나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을 하나 빌렸다. 그것은 뒤에 작은 정원이 있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이었다. 처음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과 나무 벽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낯설고 평화로운 느낌이 내 안에 가득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 외에 다른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강원도 초창기에는 이곳의 조용함이 익숙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차련의 소음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식사도 없이 나는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생겼다. 아침에는 집 앞 계단에 앉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며 새들의 지저귀물 들었다. 나는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곳의 땅은 비옥해서 씨앗 몇 개만 심으면 금방 새싹이 돋는다. 배추밭, 오이밭, 가지까지 차츰차츰 정원을 뒤덮으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박한 즐거움을 내게 주었다. 어느 날 나무에 물을 주다가 몇 집 떨어진 이웃인 이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몇 살 더 많고 몸집이 작고 온화한 얼굴이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그녀는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할머니를 집에 초대하여 차를 마시게 했다. 그때부터 이 여사와 저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을에서의 생활, 공동체의 작은 축제, 그녀가 참여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을에서 요가 수업을 듣자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사였다. 처음에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해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업은 마을 주만에 있는 큰 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중년 여성들이 함께 연습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서 정 씨를 만났는데 50대 초반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기업의 사장이었지만 강원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정 씨는 제게 언니, 여기 우리는 누구도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 라는 말이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매일 저녁 나는 베란다에 앉아 서울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시원했고 근처 들판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이 평화롭지만 내 마음은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 가끔씩은 지수가 떠오르고 떠날 때의 슬픈 눈빛이 그리워요. 나는 궁금하다. 조카가 괜찮은지? 은지가 조카를 잘 대해줄지? 그 기억들은 마치 지하 파도처럼 때때로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어느 날 현우 씨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는 글을 많이 쓰지 않고 다만 지수가 나를 많이 보고 싶다고 하며 내가 다시 조카를 보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 강원도는 나에게 평안을 주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지수를 향해 있다. 나는 탁자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눈앞에 푸르스름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 자유로운 삶은 내가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계속 살 것인지, 지수를 위해 제가 상처받았던 곳으로 돌아갈 것인지 말이죠. 서울에서는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없을 때 현우 씨 집안의 생활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이 여사가 옛 동네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소식을 들었을 때 방문했을 때 이것은 내 귀에 들어왔다. 선희야, 그거 알아? 은지랑 현우가 요즘 많이 싸운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떠난 날부터 집안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있을 뿐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제가 가사를 돌보고 지수를 돌보는 이유 없이 은지는 이전에 맡지 못했던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지수를 유치원에 급히 데려가는 것은 그녀를 지치게 한다. 회사 일도 줄어들지 않아 그녀는 항상 긴장한 상태였다. 현우는 금융회사에서 바쁜 일정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저녁에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었지만 은지는 혼자 다 챙겨야 한다고 자주 불평했다. 긴 긴장된 하루 끝에 어느 날 저녁 은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해? 하루 종일 지수랑 일, 집안일. 우리 엄마 전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곤한 현우도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어머니를 직접 밀었는데 누구를 탓하세요? 항상 자유롭게 살자고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현우의 말에 기름이 튀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은지는 소리쳤다.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은 어머니를 머물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말다툼으로 지수는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렸다. 항상 행복하고 활발했던 아이는 이제 자주 조용하고 슬픈 눈빛이다. 한 번은 지수는 현우를 껴안고 울기 위해 달려갔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자도록 이야기를 해주셨고 놀아주셨다. 이런 거 싫어. 후회로 가득 찬 현우. 그는 나의 이탈이 집안일뿐만 아니라 지수와 그의 가족에게도 여백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며칠 동안 은지와 현우는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상생활의 압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원래 엉망이어서 지금은 더 피곤하다. 현우의 마음속엔 내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내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들을 기억하고 조카다 울 때 지수를 부드럽게 달래는 방법을 기억하고 내가 조용히 자책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했을 때도 기억한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지수가 1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나는 지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고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너무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돼. 현우는 강원도에서 나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다. 편지에서 그는 변명도 비난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단지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다. 강원도가 맞지만 약간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는 겨울을 알리는 10월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정원에서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현우가 다가오고 지수가 뒤를 이어 나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다. 엄마.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고 작은 손은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나는 앉아서 손자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현우가 거기 서서 회개하는 눈빛으로 가득 찬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목이 메었다.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를 보호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고 상처를 받게 한 것은 잘못이다. 엄마가 떠난 후에 우리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우리는 엄마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나는 성숙한 남자인 내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후회하는 어린아이 같다.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 가라앉기도 한다. 결국 적어도 현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현우에게 단호하지만 가혹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엄마는 널 탓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잘 사는 법을 배우세요. 엄마는 아이들을 벌주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한 가족이 한 사람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그는 지수를 안아 올리고 나에게 변화를 약속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나를 떠났다. 일주일 후 제가 집 앞 계단에 앉아 늦은 오후에 상쾌한 바람을 즐기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현관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은지의 얼굴에는 창백하지만 눈빛에는 결이 다 서려 있는 내 눈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녀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저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머니께 기회를 주세요. 나는 이 가족이 깨지도록 할 수 없다. 나는 혐오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거만한 며느리가 아니고 항상 소원해 보인다. 그녀는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애쓰는 어머니이자 아내이다. 나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은지, 엄마한테 사과할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 엄마가 아이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계속 불화의 한 부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가 정말 돌아오길 바란다면 엄마뿐만 아니라 지수, 현우를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보았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문을 굳게 닫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은지가 떠나자 나는 마음이 무겁지만 희망에 차서 지켜보았다. 아마도 모든 상처 후에도 사라는 여전히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바꿀 때만 발생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 씨 가족은 저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제 감정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지기 위한 피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전화로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들려주는 순진한 사연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마음이 가벼워진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정원에서 배추밭을 가꾸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우와 은지가 내려와서 손이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지수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내 품으로 달려들자 평화로운 공간 한가운데서 바삭바삭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우리 옷 좀 가지고 방문할게요. 라고 현우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있는 은지 양은 도시락을 직접 싸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은지는 수줍은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부엌에서 쭈뼛쭈뼛하는 은지, 야채 손질을 도와주는 현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일을 분담하는 서울에 있을 때 소원했던 모습이다. 식사가 차려졌을 때 은지는 김치찌개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예전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엄마뿐만 아니라 지수 현우를 위해서 고쳐주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국을 한 점 먹었다. 맛은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현우는 나에게 의자를 끌어당겨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우리는 정말로 당신이 서울로 돌아가게 원해요. 단지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수는 할머니, 은지는 엄마, 나도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는 엄마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돌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현우를 바라보니 눈빛은 예전처럼 차가움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준비 안 됐어, 현우야.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을 꾸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들이 예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족은 모두가 서로를 나누고 존중할 줄 알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현우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뒤에서 조용히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그들은 오후까지 머물렀고 지수는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나와 은지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돌봐야 할 때의 어려움과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에 그들을 배웅할 때 지수는 나를 껴안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저를 보러 오세요. 할머니를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잘할게.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설레임을 금치 못했다. 강원도는 늘 바라던 혐한을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족이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그들이 정말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강원도 생활은 평온하게 이어졌지만 마음은 생각했던 것만큼 평화롭지는 않았다. 아침 햇살이 나무숲을 뚫고 새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면 나는 정말 자유로움을 느낀다. 누구를 만족시켜야 할지, 더 이상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말아야 할지, 정원을 돌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첩첩산물을 바라보며 단순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매일 밤 작은 통나무집 불빛이 희미해지면 생각이 떠오른다. 현우와 은지의 사과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까? 아니면 그저 후회하는 순간의 경솔함일까? 만약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상황이 정말로 바뀔까요?
아니면 저는 제 가족의 하녀일 뿐인 예전 집책에 다시 휘말릴까요? 어느 날 오후, 작은 부엌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가까운 이웃 친구인 이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갖단 사과 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탁자 위에 사과 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이라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요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인가요? 나는 한숨을 쉬고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꼬았다. 이 여사,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렵다.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질까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찾은 평화를 잃어버릴까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선이야,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가족이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진심이라면 나는 그녀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녀는 또한 명확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무시되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말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현우의 미안한 눈빛과 은지의 눈물, 그리고 지수의 작은 품까지 떠올렸다. 가슴 아파도 그들이 내 가족이고 내 인생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며칠 뒤 현우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아니라 대신 신중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우리 곧 지수 생일 파티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며 할머니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엄마가 오시든 안 오시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나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내가 얻으려고 애썼던 자유로운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상처받은 적이 있는 가족이다. 나는 대답할 시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저는 그들이 하는 일이 단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더 관찰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구식 루프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할머니의 사랑 없이 지수가 자라는 걸 보고 후회할까? 강원도 산등성이 뒤로 해가 질 무렵 나는 온 하늘을 뒤덮은 붉은 오렌지 빛을 바라보며 현관 앞에 섰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